여러분 안녕하세요. 북새통 2515 칼리지의 한국창직역량개발원장 최병철입니다. 북새통이란 책을 통해서 세상을 통찰한다라는 의미고요. 2515는 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 5개의 문장을 만나보자 라는 뜻으로 네이밍한 것입니다. 말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됐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만난다. 오늘은 슈퍼버거라고 하는 메카시가 쓴 이 슈퍼버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는 예전부터 교가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불러보겠습니다. 성공 인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속에서 얻은 지혜 독서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 동동 북새통 책 소리를 들으러 가세.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인생살이 더덥다고 신세한탄 여러분들. 명품 가방 비싼 음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넘기다 잠이 드는 독서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 동동 북새통 책 소리를 들어나 보세. 이 노래, 이 음악은 제가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재밌게 진행하려고 예전부터 제가 교가라고 해서 제가 개사를 했고요. 원래 있던 노래는 아리랑목동이라고 하는 박춘석 선생님의 노래 작품이죠. 그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는데 이거 뭐 유튜브로 하면서도 이걸 해도 뭐 저작권이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음악, 그 음악은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여서 뭐 그 음악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버거. 지금 왜 이 책을 선정했느냐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예전 같으면 아마 지금 황사 이야기가 또 미세먼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시점인데 올해는 엉뚱하게도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뭐 전국을 지금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기본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 어떤 항생제를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데 전념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진균 감염 실태 보고서의 편집장을 맡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직 의사 선생님이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이 바이러스 문제를 정확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어서 호기심도 가고 또 지금 상황이니만큼 이 책을 선정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요 근자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CNBC의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연일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식을 칭찬하고 나섰다. 미국 의사는 한국의 코로나19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현재 미국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다. 미국 뉴욕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 메카시는 2일간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에는 저도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미국에는 아직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조차 없다. 한국은 하루에 1만 개씩 검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전문가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에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해봐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인류를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이 바이러스, 이것에 대한 역사를 한번 잠깐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책 서두에서는 계속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가 1700만 명 정도.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호응을 안 하면 제가 반드시 호응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누가 몇 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깜짝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지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해도 눈도 끔찍 안 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을 한 말씀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노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참전했던 그 플레밍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당시 그 1700만 명이 죽어가는 과정에 그중 다수가 파상풍으로 사망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인류의 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연구에 매진을 해서 그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발견해낸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폐렴 치료. 거의 이제 다 치료되어졌다, 완치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 엄청난 발견을 해냈던 분이 바로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인류 역사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괴롭혔던 이야기들,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만 한번 제가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티푸스, 기원전 430년, 그러니까 로마, 아테네 시민의 30%가 그 장티푸스 때문에 죽었다고 하죠. 천연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 천연두가 지구에 지금 5자가 나 있는데 5척 인구가 아니고 5억 인구죠. 5억 인구 중에 1억이 죽을 정도로 우리 인류들을 괴롭혔던 그 문제. 그리고 패스트 흑사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은 이제 몽골 분이 서방에 진출을 하면서부터 생겨났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설치류가 따라갔던 모양이죠. 그 설치류가 옮긴 병이 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우리 지구 인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이 스페인 독감 이것이 거의 뭐 5천만 명, 그리고 아시아 독감이 약 400만 명, 그리고 홍콩 독감,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근자의 메르사스, 메르스까지 이런 계속해서 우리 지구촌에 우리 인류를 괴롭혀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짚어보면서 책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나 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책 한 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죠.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은 뭐 거의 흔히 필독서라고 이야기 되어질 만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시작은 사실 아주 간단한 의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점령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그러한 물질 문명이 발달할 수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책이 이 총균세인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답은 결국 농업이 가능한 기후적 환경,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든지 해서 농업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거기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목축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온순하고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동물들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 동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식량의 목적으로 또는 노동 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인간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어떤 성과는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당연히 생산량이 이렇게 많아지면서부터 상업이 발달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본이 축적되고, 그것 때문에 또 물질 문명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쇠가 만들어지고 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동물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균이죠. 이 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총과 균으로 무장한 우리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 들어갔는가 하면 균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지역 인구의 95%가 원주민이 죽어나가는, 또 이제 그쪽에 있는 어떤 균들을 묻혀와서 자기 본토에 와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는 책이었죠. 결국 핵심적으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나 이런 균이 우리 인간을 괴롭힌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이렇게 이용해내느냐. 뭐 영국이 그 엄청난 세계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 바이러스에 관계된 연구, 그로 인해서 항생제 개발에 선두적인 어떤 역할들을 했죠. 그것이 결국 패권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총균세라는 얘기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본 이제 전문가가 쓴 책이다 보니 굉장히 전문 용어가 많이 구사되어져 있고요. 또 그 임상실험을 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11살인 13살 된 소녀를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임상실험, 또 뭐 9.11 테러에 관계된 사람들,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임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의 우여곡절, 그 허가를 받아내는 정부 당국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이런 어려운 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서술되고 있는 책이어서 뭐 사례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들만 제가 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 촬영을 하면서 한번 보니까 제가 발음이 굉장히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점차 노력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버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어떤 항생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더 이상 항생제가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총칭해서 우리 슈퍼버그라고 한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 슈퍼버그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미국인 280만 명이 항생제 저항 감염을 겪고 있다. 항생제가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3만 5천 명이 사망을 하고, 유럽에서는 약 3만 3천 명, 세계보건기구는 이 슈퍼버그의 종류를 한 12종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약 7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셔야 하죠. 놀라셔야.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출되는 인원의 수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매년 어차피 70만 명 정도가 이런 슈퍼버그 때문에 사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사실 뭐 모르고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050년에는 연간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한 해 약 3,400명에서 3,900명 가까운 사람이 슈퍼버그로 사망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스 774명, 메르스 858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뭐 이것을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 교수 같은 분들은 몇십만 명씩 몇백만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던 그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미미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의료 수준으로 질병은 점령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호모 데우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슈퍼버그로 지금 현재도 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1928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에 인류는 병원균을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연구가 조금 소홀해지는 거죠. 뒤에 보면 조금 더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연구가 좀 소홀해집니다. 그 결과 이제 박테리아는 끊임없이 변종을 하면서 항생제에 이렇게 내성을 갖는 형태의 슈퍼버그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는 거의가 70년대에 개발된 것들이다. 그럼 70년대 같으면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40년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40년, 50년이 흘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왜 항생제를 더 이상 개발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고 계신 겁니다. 기본 왜 그러냐고 경제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항암제가 나왔는데 항암제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라도 쓰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개발하는 쪽에서의 시장은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런 사유가 되어야만 특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런 항생제를 높은 가격에 사겠냐, 처방받겠느냐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한 개발하는데 기간이 약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10년 이상 걸려서 그렇게 개발을 해놨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기간에 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발하는데 조금 소홀해졌다라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때문에 이제는 이 항생제를 공공재로 인식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요 근자에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음모론이죠. 음모론. 왜 이런 음모론이 이야기가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거의 뭐 10억 불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서 항생제를 개발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것이 창고에 그냥 그대로 쌓여 있다면 이 항생제를 연구하고 생산했던 그 어떤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거기서 음모론이 나오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그런 음모론이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많이 유포되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문제를 지구의 환경 문제로 좀 확대해서 봐야 된다. 폭염이 날씨가 더워지죠. 더워지면서 시베리아에 탄저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수십 명씩 죽었는데 그 탄저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폭염 때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얼음 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던 술록, 그 술록이 탄저균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술록이 시체가 드러나면서 탄저균이 활성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탄저병이 올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항생제 개발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좀 동정적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임상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시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정적 사용의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체의 마지막 보루 있죠, 보루. 이 마지막 그 저항의 보루, 그것이 이제 백혈구인데,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백혈구마저도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형태의 치료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이제 페니실린이 개발 이후에 1928년에 아까 개발됐다고 했죠. 그 이후에 2세대가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이 페니실린은 재고 부족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페니실린이 적용되어야 하는 폐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질병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에서 일어나죠. 후진국형 이제 이런 질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이런 후진국에서 그 어떤 항생제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처방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일어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약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뭐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것이다 보니 어느 회사도 이 페니실린을 미리 충분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 이 의료의 산업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면 이게 엄연한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충격적으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뭐였느냐 하면, 새로운 다수의 항생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렇다고 다수의 항생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새로운 항생제가 나오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성을 갖게 되는데, 한 개가 나와서, 항생제 한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 내성을 가진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항생제가 나오면 바이러스 또한 여러 개에 대응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변종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 인류가 그것을 과연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느냐, 수용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때문에 이 의사선생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 문제는 어쩌면 굉장히 명확하게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비처 보고서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임상실험을 할 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는 못한다라고 선언한 그 보고서를 이제 비처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생제는 결국 우리 인간을 죽이지 않고 감염을 치료해주는 물질이어야 항생제로서의 기본 요건이 된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생제 개발에 대략 한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생제는 단기 처방이 아플 때만 잠시 쓰여지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해서 개발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한번 볼 것은, 비아그라는 어떻게 해서 거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가 화이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화이자가 만든 그 비아그라, 그 약은 사실은 뭐죠? 단기 처방하는 게 아니죠. 뭐 아플 때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쓰여지는 약이다 보니 그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이런 항생제 개발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했던 사례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 놓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치 이야기입니다. 이 설파니아마이드라고 하는 이 치료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이제 실험을 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이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을 했는데, 뭐 책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근육을 절제를 하고 10cm 정도, 거기다가 톱밥하고 이런 오염된 물질을 비벼서 그걸 안에 넣고 봉합을 하고, 또 뭐 B라는 사람은 거기다 유리가루를 넣어서 뭐 봉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약을 처방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굉장히 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험들을 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미국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예외가 아니어서 이 도마트라고 하는 그 연구팀,
거기서 이제 매독 치료제 개발을 하는데 그건 40년 동안을 그 임상 대상자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지금 매독 치료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속인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이 도덕적 윤리성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은 자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접목할 거냐라는 고민은 우리 인류가 안고 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2050년이 되면 3초당 1명씩 슈퍼버그로 사망할 것이다. 2017년도에 벌써 12종 그리고 7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약 1000만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경제적 피해액도 약 100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기업들이 지속성장 가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것은 환경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그 경제 위기설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런 분들 우리가 지금 뭐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 될 하나의 과제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겠고,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지구촌의 과제들을 한번 보면 거의가 다 기후변화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슈퍼버그로 사망하고 이미 계신 상태다라는 것들까지 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사실은 결국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뚜렷하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의 내성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이 바이러스가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해서 이 책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뭐 이렇게 들으시고 나면 뭐 좀 상쾌한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어딘가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드시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 인류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없이 겪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롭게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오늘 북새통 252로 칼리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